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토론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두 분의 후보자 좌석 순서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좌석과 발언 순서는 엄격한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먼저 무소속 박원순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거 전 시작하고 두 분 자주 만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친해지셨을 것 같은데. 네. 긴장들 푸시고 오늘 네. 최선을 다해서 좋은 토론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 선정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학계 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로부터 기초자료를 받아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서울시 일반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각 분야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늘의 토론 주제는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위원회의에서 최종 선정됐음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오늘 진행 방식은 먼저 기조연설이 있겠고요. 제가 개별 질문한 거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상호 토론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후보자들이 서로 주도권을 갖고 토론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대부분의 발언이 1분 30초가 될 텐데요. 그 1분 30초가 끝나면 제가 제지를 하겠고, 조금 더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제가 인색한 사회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두 분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먼저 하시겠고요.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큰 좌절과 또 감동을 함께 맛보았습니다. 한나라당의 흑색 선전과 인신공격으로 저는 큰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로 드러나긴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가슴이 참 아픈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과연 이것밖에 안 되는가에 대한 절망감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스스로의 흑색 선전과 인신공격으로 구태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부메랑이 돼서 한나라당 자신과 그 후보에게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선거의 역사에서 네거티브가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제 그 수준이 이런 부정적인 선거운동을 용납할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바로 시민들의 변화와 열망에 대한 간절한 욕구입니다. 저는 늘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청했습니다. 이 시민들의 현장에서의 목소리, 얼굴을 통해서 저는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따가 또 토론 시간에 말씀하시고요. 자, 나경원 후보 기조연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 때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변화를 새롭게 표장해서 유권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라는 말을 하는 후보는 많지 않습니다. 민심이 변화에 목말라 있다는 것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를 구하기 위해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선동적인 구호를 외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제가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직한 변화, 진짜 변화입니다. 매일 현장을 발로 뛰고 밤마다 머리를 맞대며 더 나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정책입니다. 특히 잘난 자식보다는 부족한 자식에게 더 마음 쓰이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불편한 사람들의 생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분들이 편하면 서울 시민 모두가 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꼼꼼하고 야무지게 서울 살림 챙기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밉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정당 정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정당은 책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시간이 미워도 다 됐습니다. 두 분 다 조금씩 더 속도를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토론 시작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제한테 질문받은 후보자가 답변을 1분 30초 하시고 상대 후보자가 1분 30초 반론하고 최초 답변자가 1분 30초 재반론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저의 질문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서울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미리 작성해서 봉함된 상태로 지금 저한테 왔습니다. 나경원 후보께 첫 질문 드립니다. 서울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인데 현재 진행 중인 서울의 도시개발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지금 서울시에 진행되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뉴타운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이 좀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모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뉴타운이 추진되는 것보다는 지금 보니까 서울의 한 40%가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사를 물어봐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한강 주변의 전략정비구역, 성수동, 이촌동 이런 곳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는 이제 개발 중심 도시계획에서 이제는 생활 중심 도시계획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생활 편의시설을 내 집 근처에 얼마나 골고루 있느냐, 이런 생활 편의시설을 좀 더 많이 넣는 생활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역시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요. 이제는 서울의 도시계획을 좀 크게 잡아서요. 이제는 쉽게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그 거점 도시가 자족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나친 중복 규제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고도 제한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건데요. 높이와 층수가 중복으로 규제되었는데 그런 규제를 완화하는 것. 또 자치구별로 상업지역이 불균형하게 있는 것, 이러한 부분을 좀 확대하는 것,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원순 후보 바로 반론 1분 30초. 네, 방금 나경원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뉴타운 개발 과정이 참 큰 문제였죠.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명박, 오세훈, 한나라당 전 시장들이 벌려놓은 일들이었죠. 저는 도시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과 비전의 문제,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개발업자만 이익을 보는 것인가. 저는 이것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어린애들도 다 아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 이 대표적인 전시 행정을 통해서 많은 돈들이 낭비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에, 등록금에, 급식 보육에 들어가야, 어르신 복지에 들어가야 될 이 돈들이 결국은 전부 전시성 행정에 낭비됐습니다. 저는 이명박, 오세훈의 10년 토목 전시 행정과 결별하고 새로운 복지 시정을 펼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번듯한 건물 짓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오직 1% 특권 귀족들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자연과 전통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새로운 개발로, 그런 시대로 저는 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나경원 후보 재반론. 지금 이제 뉴타운이나 전시성 사업이라고 하면서 전임 시장들의 일을 다 부정하셨는데요. 저는 도시라는 것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또 변화하고 쇠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이 처음 나왔을 때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사실상 주민들의 의사를 합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그런 문제점은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나 이러한 부분을 전부 다 전시성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일부 전시성 사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강을 지금 1년에 5천만 명 이상이 서울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조건 매도하는 것보다는 전임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은 발전시켜야지만 도시의 미래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박원순 후보께서 양화대교를, 쌍둥이 다리인 양화대교의 한쪽 다리는 완성이 되어 있는데 한쪽 다리를 그대로 놔두어서 전시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말씀은 참 안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양화대교의 교각이 한쪽은 넓은 채로 한쪽은 좁은 채로 있다면 선박이 운항하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바로 전시행정이 또 다른 전시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이 도시
개발에 있어서 큰 틀은 이제는 생활 중심 도시 개발로 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 전임 시장의 것을 무조건 부인하는 식의 알겠습니다. 도시 개발은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계속 이 똑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이번엔 박원순 후보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심 교통정책의 핵심은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일 것인지 후보자의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전에 그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는데요. 지금 나경원 후보는 아직 한강 운하에 대한 의견을 정확히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천억 들어가는 한강 그 예술섬도 계속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러고는 복지 행정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정책은 오세훈 시장에 그래서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나중에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대중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출퇴근 거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자족적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집 근처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해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 1,000만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이 지옥철, 지하철의 불편을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버스 좀 더 편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을 버스도 좀 더 연결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택시도 이제는 대중적 교통수단으로 인정해서 저는 택시 발전 종합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하철을 주로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보면 출퇴근 시간에 그 지하철에서 정말 우리 여성분들이 괴로워하는 거 제가 잘 보게 됐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사람 대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콩나물 시루 같은 곳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온몸이 짐짝처럼 구겨지는 그런 상황을 목격합니다. 저는 그야말로 배차 간격을 늘려서 조금이라도 좋은 지하철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경원 후보 반론. 우리의 지하철과 버스 교통 시스템은 전 세계 30여 개국이 지금 배우러 오고 있고요. 사실 교통카드 시스템은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점은 많지만 그러나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더 빠르고 또 더 편리하게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편리하게라는 것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한 개역에 한 개씩은 거의 설치되어 있지만 사실상 네 군데 출입구가 굉장히 멀 때 한 개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 채워넣겠고요. 환승역, 신당역 같은 경우는 환승하는데 굉장히 많이 걸어야 됩니다. 무빙워크를 좀 더 확대해야 될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려면 다시 우산을 폈다 접었다 해야 됩니다. 저는 아주 세심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쉘터 높이를 조금 높게 하면 버스를 우산을 피고 접고 하지 않도록 타고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더 편리하게, 이런 편리하게는 역시 저상버스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더 빠르게는 역시 지금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전철이 몇 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경전철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택시에 대한 입장은 저도 택시도 이제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 종합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반론입니다. 방금 경전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용인 경전철, 김해 경전철 이거 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요 예측 제대로 잘못해가지고 결국 그 빚더미가 시민이 다 안게 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경전철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나 후보가 공약하고 있는 서울 인천 간의 GTX 저는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기 착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거 경제성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KDI 평가에 따르면 이 경제성이 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수서와 동탄 간의 이 경전철, 공동선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대형 공약은 기본적으로 저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돈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미 기존에 있는 여러 대중교통의 어떤 활성화에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우리 상황에서 버스 적자가 매년 이 서울시가 보전하고 있는 것이 4,800억이나 되고 이 돈이 정말 제대로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 확인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저는 대중교통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좋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개별 질문 1라운드가 끝났는데 이렇게 재발론에서 툭툭 끊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두 분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좀 미진했던 토론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2라운드 시작입니다. 나경원 후보에게 먼저 서울시 주택 정책에 관한 질문인데요. 뉴타운 정책, 주택 임대료 보조, 장기 전세 주택 등 다양한 주택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택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계획 또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죠.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서울 인천간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더 큰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교통정책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주택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정책은 사실 그동안 너무 아파트 위주의 정책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다 아파트 위주의 정책이 되었고요. 뭐 지원하는 것도 조례에 따라서 늘 아파트에만 지원해 왔습니다. 아파트 놀이터는 자치구에서 다 해주고 뭐 그랬는데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저는 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사실상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거, 택배도 받기 어렵고 뭐 열쇠도 맡기기 어렵습니다. 이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위한 햇빛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일종의 관리 사무실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지원을 해서 좀 더 방범이라든지 또는 좀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아파트 위주의 이제 그동안의 공공임대주택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세난과 관련해서 이제 임대주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 전세난과 비교해 봤을 때 전세난의 원인에 맞춰서 맞춤형 임대주택을 강남북에 따라서 다르게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전세 대란의 기본적인 원인은 뉴타운 사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명박,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이 정책이야말로 대규모 개발 때문에 원주민은 쫓겨나고 그다음에 전월세 수요가 갑자기 급증해서 결국 전세 대란이 저는 일어났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나 후보께서도 보면 이런 기존의 한나라당이 해왔던 대규모 토건 개발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20년으로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저는 제2의 뉴타운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거 때 표만 의식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오세훈 시장의 이런 주택 문제 또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이 이런 전세 대란 주택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개발업자의 이익이 됐을 뿐이지 주민들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 것이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정말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카드를 갖고 이제 유권자의 표를 얻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도시 개발에 대한 주택 문제에 대한 어떤 정말 철학을 제대로 가지고 이 공동체를 잘 보존하고 그것에 바탕에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 이런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로. 그 부동산에 갖고 저 표를 얻는 것은 하지 말자 그러시면서 공공임대주택을 8만 호나 짓겠다고 하셨는데요. 게다가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8만 호를 선거 홍보물 공약에는 8만 호,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에는 또 6만 호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답을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SH공사 부채를 줄이시겠다고 하면서 임대주택을 이렇게 많이 짓는다는 것이야말로 부동산을 갖고 표심을 흔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공임대주택 오세훈 시장이 6만 호를 예정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부채를 좀 줄이면서 하려니까 6만 호 못 짓겠더라고요. 우리 그동안 서울시가 30년 동안 12만 호 졌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2년 반 동안 8만 호를 짓겠다는 공약이야말로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일부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을 자꾸 뭐 부동산 경기를 폭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노원구청장과 노원구의 주민들이 그것에 반대하는 서면을 보내왔다고 지난번 어느 토론회에서 들고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후에 노원구청장이 그것은 자기가 제출한 서류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을 또 제가 보도를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원구 아마 가보셨을 테니까 아시지만
있지만요, 굉장히 생활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이 불편한 부분의 숫자적인 규제는 풀어주어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합의해서 재건축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동산 경기를 만들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박원순 후보께 서울시 방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예상하기 어려운 재해 재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방제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좀 전에 제가 또 미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미 오세훈 시장이 6만 호는 짓겠다고 이미 그 정책을 만들었고 이미 예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600만이 넘는 전세 사는, 월세 사는 서울 시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마음을 잃는다면 사실 뭐 어떤 예산보다도 저는 우선순위로 임대주택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6만 호 위에 2만 호를 더 짓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시성 예산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본래 질문에 들어가서 방제 대책입니다. 네, 저는 서울시에서는 매년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물난리, 하나는 산사태, 그리고 그것은 인재가 아니라 자연재해라고 하는 서울시의 황당한 발표. 이 세 가지가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 안전이 서울시장의 첫 번째 가는 임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우면산 사태라든지 광화문 또 강남 한복판의 이 물난리라는 것이 정말로 저는 도시의 기본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장의 그 임무를 방기했다고 생각합니다. 16명이 이번 그 산사태로 사망했는데 책임지고 사과하는 공무원이 한 명이 없습니다. 징계받은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결국 이것도 눈에 보이는 일에 쓰다 보니까 재정도 인력도 시민안전도 뒷전에 놓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론. 저도 사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해 예방 예산을 많이 줄였다, 오세훈 시장이. 그런 뭐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선 4기에는 연 2,741억, 민선 5기에는 3,434억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늘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기후를 대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이런 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상기후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상기후가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는 평균 기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 마련이 저는 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선거운동 시작한 다음에 그 광화문에 하수관거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개성공사 하는데 하수관거를 들어가 보니까요. 이 하수관거가 이제 우리가 병목 현상이 있는 곳에 하수관거를 넓히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장차 하수관거를 넓혀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일단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요. 곳곳에 이 유입구 같은 데 쓰레기가 있고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관거를 1년에 2번 정도밖에 이렇게 청소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한다면 예방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도 이제 이 산사태나 이런 것은 예방지도, 예방 경보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반론. 예. 저도 방배동 그 산사태 현장을 제가 후보로 나선 이후에 제일 먼저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이 무허가 영세민들인데 이 겨울을 어떻게 날지 제가 챙겨볼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산사태의 경우에도 산사태 문제에 배치된 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인력을 훨씬 더 배치해야 될 것이고 산사태 경보 시스템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빗물 처리 우수 관로를 설치하는데 지금 22조를 드리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100년 빈도의 그 호우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저는 22조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에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말로 여름철 집중호우에만 대비하면 되니까, 그래서 빗물 저류조, 배수 펌프, 또 더 나아가서 빗물 순환 시스템을 만들면 이 22조의 뭐 10배, 20배보다 더 적은 돈으로 몇십 분의 1로 친환경적인 이런 그 대비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서울은 굉장히 불안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E급 시설물이 16군데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긴급 보수가 필요한 다리, 아까 그 양화대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양화대교는 사실 멀쩡한 곳을 손 건드린 것이고요. 이런 곳이 6곳이나 있습니다. 산사태가 난 곳만 61곳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아마 이번 토론에 또 백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순서인데요. 각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 5분 동안 토론하시게 됩니다. 질문 답변 합해서 5분인데요. 나경원 후보가 먼저 시작하시겠고 최소한 2번 이상은 질문하셔야 하고 답변이 길어지면 제지하실 수 있습니다만 최소 답변 시간은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최소 답변 시간을 보장 안 하면 제가 좀 끼어들도록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후에 이제 박원순 후보가 주도하시고요. 나경원 후보 주도하는 상호 토론 시작하시죠. 박원순 후보께서는 이제 부채를 많이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보면은 그 공약집에서 보면은 그 부채를 줄이는 방법 중에서 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세외 수입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단답식으로 말해 주십시오.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외 수입의 대표적인 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약 106조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것을 중앙정부가 거두고 있는 그런 수익 정도만 해도 이게 그거는 시민에게 부담이 가는 수입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제 100조 원의 서울시 자산의 임대 수입을 지금 현재 637억인데 6천억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박원순 후보의 공약인데요. 그것은 임대 수입은 결국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 임대 지금 예컨대 이렇습니다. 서울시 그 자산에는요. 도로, 공원, 하천, 체육관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로의 노점상들이 지금 이면도로로 우리가 지난번 오세훈 시장 때 뭐 활성화해서 이면도로에 가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점용료 올리신다면 그것이 바로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세외 수입이 될 것이고요. 어린이 대공원 무료로 개방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린이 대공원을 갖다가 다시 지금 돈을 받겠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재산임대 수입을 갖다가 100조 원이 넘는데 이걸 뭐 해서 6천억으로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임대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세외 수입이 어느 게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계속 좀 주셔야죠. 네. 조금 이따 제가 주도권이니까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직 그 시간이 남았어요. 제가 조금 반론을 할 수 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이따 하시죠. 그럼 지금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아니 저는 그 106조 원어치나 되는 부동산 물론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을 활용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심의 틈새 용지들이 상당히 있고 채비지가 또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거두고 있는 정도의 수입만 거둬도 제가 주장한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전에 말씀드린 그러면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주도권 시간이니까 이건 제 룰에 따라서. 저는 좀 뭐 틈새 수입 조금 올릴 수는 있지만 100배나 되는 그러니까 100배나 늘리시겠다는 부분에서 637억에서 6천억으로 늘리시겠다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원순 후보의 그 부채 절감 계획에서 보면 전시성 토건 사업, 불필요한 홍보 사업은 예산 삭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놓으셨어요. 그래갖고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2012년, 2013년 사업 예산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전시성, 토건성, 불필요한 홍보 사업 등 예산 삭감하겠다고 하시면서 한강 운하 사업 2,200억, 한강 예술섬 3,500억 이렇게 다 하셨는데요. 이건 이미 시의회에서 삭감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반영도 안 된 걸 2012년, 2013년에서 땡겨서 삭감을 하시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국가 상징거리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비의 경우에도 2012년, 13년을 717억으로 예정을 하시고 이걸 깎겠다 하셨는데 2011년부터 이미 홍보비는 80억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과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줄이시겠다는 건지 저는 지금 뭐 부채를 7조를 줄이시겠다고 하는데요. 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세외 수입을 발굴하겠다. 또 재산 임대 수입을 뭐 607억에서 6천억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과 예산을 갖다 이렇게 줄여서 만들겠다는 건 좀 믿기지 않고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 확정이 됐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자료가 없던데. 아니 지금 현재 이미 중기 재정 계획에도 없거든요. 아니 지금 투융자 위원회를 통과해서 심사가 끝난 사업들이
상당히 있죠. 아니 근데 이 사업이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비 사업은 이미 80억으로 깎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2년, 2013년에 717억으로 잡으셔서 이렇게 홍보 사업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신 부분은 저는 박원순 후보의 부채 절감 계획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 제 주도권 시간입니다. 제가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채 절감에 대한 의지를 표시하신 공약에 대해서는 저도 부채를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의하는데 결국 그 방법에 있어서 사실은 결국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세외 수입을 늘리는 결과가 되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미 잡혀지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박원순 후보 5분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채를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그 시민단체 경실련과 어느 언론사가 평가한 거에 따르면 제가 우리 나우보다는 조금 더 현실성도 있고 이 B급을 제가 학점을 맞았습니다. 다른 언론사 건 좀 다르던데요. 네, 그것은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채 7조 절감하는 것은 이제 그런데 SH공사 하나만 하더라도 이미 스스로 5조 감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면 7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질문 드릴 것은 우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입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불법과 편법이 저질러졌습니다. 대통령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국민은 분노하는데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 문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특권과 반칙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는 이제 종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면 저는 서울시정에 관한 한 이런 반칙과 특권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저는 나경원 후보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률가로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 또 아들의 이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해도 된다는 것인지 또 국고를 과연 이렇게 유용해도 되는 것인지 또 불법 행위를 해도 면책 특권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저는 서울시장으로서도 이 문제는 심각한 원칙과 이 정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곡동 사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권과 반칙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실은 의혹 중에서 하나는 그동안 야권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영선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 손에는 결국은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후원금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바로 특권과 반칙을 또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아직도 듭니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 그 정도 하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제 여러 가지 설명도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재단 웹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아름다운 재단 웹사이트 얘기는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웹사이트를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용액이나 이러한 부분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저는 그렇게 상대 후보를 정말 비방하시려면요. 아니 지금 내곡동 사저를 말씀하시길래 충분히 오늘 방금 그 정책 말씀을 토론인 줄 하셨으니까 제가 알았는데 내곡동 사정이라는 말을 말씀하셨기 저는 때문에 충분히 제가 조사도 해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의 변명도 확실히 귀를 기울여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얘기하셨어도 저는 결코 우리 나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저는 그런 어떤 비방이나 이런 흑색선전 안 하겠다는 원칙 또 서로 그때 합의를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일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름다운 재단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모금이 있었다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저는 조금만 알아보시면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그 나우부어 부친과 나우부가 이사로 있는 사립학교 그 행정실장이 장부 태운 사실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그 2000년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확인이 됐고
또 당시 교육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은 당연히 실정법 위반이고, 그리고 그 회계장부를 소각한 행정실장이 2005년에 다시 또 등기이사로 재취임한 것입니다. 나 후보도 이걸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장부 소각은 큰 범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과 원칙의 문제는 그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인의 말하자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묻고 이 싶습니다. 아버님 학교와 관련돼서 너무 네거티브가 심해서 사실 저는 재선거에 아버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버님께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 장부든 폐기를 하는 절차였다고 들었고요. 그 당시에는 뭐 장부를 보관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감사 청탁을 했다. 네. 그다음에 또 말을 바꾸기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마음대로 꺼지겠습니다. 유포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자, 두 분 모두 웃으면서 토론하고 계십니다만 이 스튜디오의 열기는 아주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반론, 재반론 순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박원순 후보께 먼저 질문 드립니다. 유아 보육과 노인 복지 정책 분야인데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유아 보육과 노인 복지는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네, 저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20대는 일자리 걱정하고 30대는 집 걱정, 또 교육비 걱정, 이것이 바로 출산을 못하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출산 지원금, 격려금 이런 거 준다고 해서 저는 출산율 높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니까 누가 아이를 놓겠습니까? 결국 일과 가족을 병행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일하는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한 가족, 한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편적 복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무상급식을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 하겠다고 제가 이미 공약을 했고, 또 임기 중에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되면 2014년까지 중학생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것이 저는 무상 보육으로까지 연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런 얘기, 보편적 복지 얘기만 나오면 사실 한나라당은 뭐 포퓰리즘이다 또는 뭐 공짜 복지다 이렇게 어떤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전쟁을 벌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원칙이, 명분이 중요하다.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행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론하시죠. 그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복지 파퓰리즘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으로 했을 때 쓸데없는 수요가 늘어나는 건 무상 의료 같은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무상을 하는데 재정의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저는 무상 보육은 무상 급식보다 앞에 둘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상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상 급식과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애 키워보는 엄마입니다. 판사 시절에 정말 애기 아파서 병원 데려갔다가 늦게 가도 애 아프단 말을 차마 입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육시설에 좀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가까운 곳에 좀 더 많은 안전한 보육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보육시설에 정말 아이를 맡겼을 때 주치의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제도가 좀 더 실질화돼서 엄마들이 좀 그런 걱정 없는 그런 보육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원순 후보의 공약을 보면 뭐 기본적인 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철학은 뭐 저와 똑같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는데요. 보면은 뭐 공동체 돌봄 이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뭐 마포에 어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걸 한다는 것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체 돌봄이라는 게 맞벌이 부부가 많은 데서는 같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것을 어떤 모델 케이스로 할 수 있지만 서울시장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지난 한나라당 출신의 시장들이 또는 그 이명박 정부가
이 4대강 사업이라든지 또는 한강 르네상스 같은 이런 뭐 수조 원,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이런 토목 사업을 하면서 복지를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큰 정치적 결단과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는 이미 보편적 복지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의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고령화 대책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의 경우는 일거리를 드리거나 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야당 집권 시기에는 사실 노령연금을 신설하고 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이 정부 들어와서 그 귀한 어르신들에게 용돈이 되는 그 귀한 돈까지도 동결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개념이 없는 정부다. 어떻게 이 노인들 그 몇 푼 안 되는 그 돈까지 동결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은 결국은 철학의 문제고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정말 이 시대에 대한,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한 어떤 이해와 원칙과 비전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국의 뭐 여러 저는 정부를 돌아보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한나라당만큼 이렇게 복지에 대해서 맹목한 나라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나경원 후보자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 분야 질문입니다. 양극화 확대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도시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 자신도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약자의 마음, 약자의 현실의 벽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을 출마하면서 또 그동안 정치를 시작하면서 늘 약자를 기준으로 하는 정치를 한다면, 약자를 기준으로 하는 시정을 한다면 당연히 보통 사람들도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정에서 도시빈곤층이나 약자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생활복지 기준선을 좀 정하겠다. 지금 너무 차이가 많다. 강남북에서도 차이가 많고 이런 생활복지 기준선을 좀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최소 생활 기준을 정해서 홀몸 노인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시민들의 경우에 이런 최소 생활 기준을 마련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도 이야기했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런 약자에 대한 것이 저는 절대로 시혜적으로 떡 하나 더 주듯이 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책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유엔의 장애인 인권 권리조 항이 채택될 때도 직접 제가 자비로 뉴욕에 가서 직접 유엔에 가서 현장에서 지원하기도 했는데. 미진한 말씀 재반론 시간에 하시고요. 박원순 후보 반론 시작하시죠. 네, 저는 오늘 제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관해서 정말 이런 산발적인 공약이 아니라 우리 서울 시민이 뭐 언제 어디서나 누려야 할 그런 어떤 최소한의 또 적정한 사회복지선에 관해서 종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의 권리 헌장과도 같은 것이고 정말 서울시가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포괄적이고 또 항구적인 그런 서울 시민의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을 해서 저는 복지시장이 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저는 지난번 그 무상급식 문제에서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 가지고 사실 정쟁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런 것 가지고는 이제 정치화 하지는 말자 이런 저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무상보육의 문제라든지 무상의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보다 앞서가 있는 나라 제가 다녀보면 유럽이라든지 뭐 여러 이 선진국가들이 이미 도달한 선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쪽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복지에 대해서 이런 맹목한 저는 정치는 부끄러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나라당이 결국은 이런 소수 1%의 특권 세력 안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을 절박함을 저는 모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반론 바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라는 그 끊임없는 정치 복지의 논쟁은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저는 이번 선거를 시작하면서 생활복지를 이야기했고요. 생활이 좀 더 편해지고 서울 시민이 어디서든지 비슷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누려야 된다는 것을 이미 제1 공약을 했고요. 아마 그것과 비슷한 오늘 공약을 발표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무상급식에 대해서 뭐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복지 파퓰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무상의 빗장을 한번 열면 저희가 닫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쭉 예산을 짜면서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굉장히 조심해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늘어난 예산은 다시 줄이기 어렵습니다. 몇 푼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투입돼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득 계층에 따른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시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무상의 빗장을 풀어준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 아이들 세대에 빚이 되고 말게 됩니다. 굉장히 말로는 장밋빛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무상의 공약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부담이 될지를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 질문 벌써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됐습니다. 아까도 이 상호 토론 시간에 등장했던 분야네요. 이번에 박원순 후보께 서울시장 임기 중 서울시 부채 감축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 임기가 2014년 6월 말까지 2년 8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7조 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작하시죠. 네, 저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명박 오세훈 시장 10년 동안에 거의 부채가 8조에서 25조까지 3배로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오지 않았습니다. 토건, 전시 사업하는 데 저는 썼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들의 잘못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저는 그것을 시정하고 개혁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들은 결국은 그 대권 욕심 때문에 이런 뭔가 보여주기 위한 거칠의 행정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것들 또는 그 너무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행정 또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에 예산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부채 줄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길이 없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SH공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16조 원의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 스스로 줄일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사업들의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잘하면 제가 약속했던 7조의 부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재발언해 하시고요. 반론 하시죠. 부채가 많이 늘은 것이 전임 시장 탓이라고 하시면서 부채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부채가 늘어나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토건 사업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남산 공원도 가셨더라고요. 남산에 같이 걷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다 토건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울 시민들이 정말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토건 사업 필요한 부분에는 꼭 써야 됩니다. 모든 돈은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요. 이것을 한쪽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부채를 저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서 어쨌든 저도 늘어난 부채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일단은 사업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높은 전시성 사업은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또 행사성 사업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서울시가요, 재정이 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지방 소비세가 5%에서 10%로 늘어나게 돼서 1년에 한 3천억이 더 들어오게 생겼고 또 서울시의 아주 큰 사업들 서울시 시청사에도 완공이 되게 돼 있고 동대문 디자인 파크 플라자도 완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그 사업 종료로 인한 그런 이 수입이 늘어난 부분 또 소비세 증가로 인한 수입이 늘어난 부분을 부채 갚는 데 먼저 쓴다면 충분히 다 갚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토건 사업의 어떤 전시성의 문제
또 보여주기식 행정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오히려 저는 21세기 정말 국제도시로의 면모를 인신하는 데는 정말 제대로 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 또 그 이전에 이명박 시장이 했던 일은 그런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전시성 이런 토목 사업을 했다는 것에 제가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요. 또 바로 그것을 제대로 고치면 큰 비용의 절감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모두 실천하는 데는 2조 1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방송사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나경원 후보의 공약을 다 실천하려면 7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제가 굉장히 현실성 있는 공약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핵심은 결국은 대규모 이 토건성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큰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 급식 문제라든지 무상 급식이라든지 또는 어른들의 이런 뭐 치매 어떤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발상으로 저는 부채는 줄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정말 알뜰하게 만든 그 예산으로 얼마든지 복지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결되는 질문 나경원 의원께, 나경원 후보께 복지 지출비와 재원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이 되면 복지 지출비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확대할 경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역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 예산이 7조나 든다 그러셨는데요. 저희가 계산하면 지속적으로 들 게 8천억 정도고요. 사업 예산이 한 1조 8천억 들고요. 박원순 후보 거를 저희가 계산하니까 사실은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는 사실 복지 비용은 복지 재정은 이제 확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어르신들 복지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으로 인한 보육에 좀 더 확대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수요를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복지 수요를 늘리는 데 있어서 핵심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쓰지 않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소득계층에 맞게 쓰지 않고 아무데나 쓴다면 복지가 결국은 오히려 우리의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것과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쓰는 것과 함께 또 이 서울 시민들이 어디서 살든지 복지 서비스는 비슷한 수준을 누려야 되겠다. 예컨대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또는 뭐 장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치구별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강남에서 셋째 아이 나면 500만 원 받는데 강북에서 나면 20만 원 받습니다. 이러한 복지 서비스를 수준을 똑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여러 가지 공약한 사업을 실행하는데 2조 1천억이 들어갈 거라고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사의 분석에 따르면 2조 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굉장히 정확히 계산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따르면, 그 분석에 따르면 나 후보의 이 정책을 다 공약을 실천하는데 7조가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매년 3%씩 늘려서 서울시 전체 예산 가운데 약 30%를 복지에 충당되도록 하겠다, 늘리겠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시장이 되면 시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를 바로 이런 복지에 두겠다는 말씀이고요. 사실 복지는 남아 돌아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철학과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토건과 건물에 주로 투자하는 이런 행정을 해왔죠. 그래서 남은 돈이 있으면 복지하겠다는 것인데 그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정말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 시민들의 삶이 정말 힘들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삶이 무너져 내린다고까지 표현하고 계십니다. 보육과 교육, 주거, 일자리 정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서울 시민 행복하게 만들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복지를 이런 공짜 복지라든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말로 저는 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정대는 또 하나의 일자리를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제 이런 발론 일들이 바로. 예. 안 그래도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재반론하는 거니까 지금 서울시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이 21.4%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서울시 전체 예산 규모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보통 이것을 따질 때는요. 사업비 예산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예산은 20조지만 사업비 예산은 15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뭐 경상비 이런 걸 빼고 나면은 사업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게 되어 있고요. 15조 중에서는 복지 예산이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의 계산대로 하면 사업비 대비 40%를 복지 예산으로 쓰게 돼 있고요. 그 사업비 중에서도 뭐 교육청에 주는 거 이런 기본적으로 주는 거 빼고 실집행 예산 중에서는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복지 예산으로 다 쓰고 돈이 남는 게 없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6조 원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복지 예산을 쓰고 나면 결국 우리가 필요한 지금 복지 예산 말고도 쓸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한 사업을 하나라도 제대로 하실 수 있는지 박원순 후보가 내놓은 사업도 상당히 있으시던데요. 그런 걱정이 들고 결국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저는 사회복지 예산 저도 확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8천억 정도 하면 한 33%로 확대가 됩니다. 저는 사업비 예산 규모로 한 것이고요. 이것은 그동안 대규모 복지시설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소규모 밀착형 복지시설로 하면서 충분히 세이브가 또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개별 질문 준비된 것 전부 다 소화를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답변 들으신 내용에서 반론, 거기에 대한 또 재반론, 두 분 다 아주 기민하고 민첩한 대응에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상호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박원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5분, 바로 이어서 나경원 후보 주도권 갖고 5분입니다. 아까 첫 번째 때 두 분 다 뭐 잘 하셨습니다만 제가 그냥 부탁드리자면 지난 아까 번보다는 답변 시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주도권 발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원순 네. 5분 주도권 시작하시죠. 네, 뭐 지금 시간도 아깝지만 아까 제가 미처 이렇게 답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요. 사실 서울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예산이 복지에 대한 예산 중에서 사실은 서울시 자체의 예산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쓰는, 그래서 서울시는 그것을 대행하는 뭐 이런 예산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서울시 자체의 복지 예산은 아주 적은 부분이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주도권 토론에서 특별히 이 나경원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선 비정규직이 서울시청과 자치구 또 투자기관에 얼마 정도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뭐 제가 정확한 지금 수치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공약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고용의 유연성은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심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쪽으로는 지금 뭐 한나라당도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으로 가야 되고 서울시의 공무원 중에서는 상당 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 제가 주도하는 책이니까요. 네. 아니 이미 벌써 답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저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봤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달라서. 그런데 이 서울시 소속 기관이나 공기업 또 자치구까지 치면 한 7천여 명 거의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노동계의 주장에 따르면 이 서울시의 이 비정규직이 정말 많습니다. 46.8%까지 된다고 하고요. 특히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56%가 비정규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노동의 질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는 행복한 서울 또 시민들 만들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나경원 후보의 공약을 보니까 이 비정규직에 대한 공약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서울시장으로서 너무 좀 안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공약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공약을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원순 후보의 공약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것을 안 그래도 저희 내부회의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금방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잠깐 그 대규모 아까 복지 관련돼서 제가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지금 이거 제가 주도하는 그러세요. 식이니까요.
뭐 그렇게 다 동의하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먼저 서울시부터 해결을 해야 다른 그 민간 기업이라든지 또는 다른 기관의 전파, 파급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시가 서울시 안에서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해볼 생각인데요. 제가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을 가보니까 그 외주 또는 위탁을 하던 곳들에서 직영체제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영의 합리화, 혁신은 하면서 동시에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내는 상당히 훌륭한 실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가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보육시설도 그렇고 또 여러 교육,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들이 있는데 이 서비스 부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저는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 뭐 거의 시간 12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실제 월급이 100만 원 겨우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또 대체로 신분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조금은 더 안정적인 직책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심지어는 민간 기업에까지 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이제 용역이나 공사 계약을 참 많이 하는 편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물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표준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정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노력을 많이 한 기업들에게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그 고건 시장님 시절에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렴계약제라고 해서 말하자면 그 공사 계약의 입찰 과정에서 이 담합 행위를 하거나 부패 행위를 하면 그 다음 이 용역이나 입찰 계약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 그것을 저희들이 주장해서 받아들여서 지금은 아마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다 실현되고 있을 텐데, 저는 이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민간 기업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받으셔서 주도권 토론 5분. 예, 뭐 답변 시간을 거의 안 주셔서 한미 FTA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가장 쟁점이 한미 FTA 관련된 건데요. 한미 FTA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한미 FTA는 참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서울시장으로서 저는 관심이 많은 게, 서울시장 후보로서 사실은 이 FTA가 체결되고 이제 비준이 된다면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FTA의 내용이 사실은 조례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예컨대 SSM법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큰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신중히 검토하는데 아직 결론은 못 내리셨다 이런 얘기신가요? 아니, 서울시장으로서 그것은 뭐 앞으로 정말로 깊이 있게 모든 것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입장을 못 정하신 검토해야 건가요? 되는데요. 중앙정부가 아직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잖아요. 글쎄요. 지금 한미 FTA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 시민들 보면 한 65 내지 75%가 찬성이고 반대는 이제 20 내지 30%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 FTA에 대해서 보면은 이 박 후보뿐만 아니라 야권연합의 주장이 각각 제각기입니다. 손학규 대표하고 유시민 대표는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꿨고요. 안희정 지사는 FTA에 대한 찬성 입장이고요.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표는 FTA 자체를 반대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사실 이제 공동정부를 구성할 텐데 지금도 보면 뭐 선대위에 맨 처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또 들어갔던 분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공동정부가 전부 다 FTA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중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쿨존 금연구역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박원순 후보 트위터에 나경원 후보는 왜 이미 시행 중인 스쿨존 금연구역을 또 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하면서 제 공약에 대해서 뭐 부실한 공약이다 이것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쿨존 금연구역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 공약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제 공약은
제 공약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아니 스쿨존의 경우에는 저도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박원순 후보 트위터에 이미 써 있더라고요. 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얘기 그 들었습니다. 제 공약은 그럼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건 일일이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파악을 못하시고 왜 이미 시행 중인 그러니까 제 공약이 마치 스쿨존 금연구역을 하겠다는 네. 것처럼 써놓으셨기 때문에 트위터에 올리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아니 제가 겁니다. 트위터를 올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책 박원순 후보 사업단이 있기 트위터에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직접 안 사업단이 올리시나요? 있으니까 거기서 직접 안 분석을 올리시나 해서 올린 보죠. 것이겠죠. 아니 그래도 파악을 하시고 해야 아니 되는 제가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이 후보 상대 왜 후보의 그러냐면 공약에 왜냐하면 대해서 후보 트위터기 때문에 이제 뭐 박원순 후보 트위터에 올렸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자는 그런 공약을 냈습니다. 일본에서 보행하던 사람이 이 담배를 피면서 보행을 하다가 뒤에 오는 어린아이의 눈을 실명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쿨존 금연구역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쿨존 금연구역은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고적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금연 제한은 없습니다. 금연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이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렇게 선거가 막 치열해지면서 마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원순 후보 이렇게 공약을 보니까요. 센터를 정말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센터 몇 개 만드시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공약에 나온 센터가. 본인이 하신 그걸 공약에. 그렇게 다 기억할 게 있나요? 아니 본인이 저는 하시겠다 그랬어요. 오해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아니,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제가 반론의 기회를 한 번도 못 가져가지고. 아니 2번 정도 답변하셨는데요. 후보님 공약하신 센터가요. 제가 이렇게 대충 세어보니까 한 40개가 돼요. 40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센터를 만드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센터 목적도 불분명하고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겠느냐. 대부분 보면 부처에 있거나 기구 내에서 있고 위원회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센터를 이렇게 많이 만드시게 됐는지 결국 이게 자리 만들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걱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나요? 제가 두 요 번째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두 번째 상호 토론 시작하면서 답변 시간을 좀 많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더니 아까보다 좀 더 줄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하게 활용하셨는데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드리면 똑같은 기회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느끼시겠습니다만은 뭐 저희가 서울시민 여론조사까지 해서 워낙 많은 주제를 소화하다 보니까 굉장히 숨가쁘게 토론이 진행되는데 두 분께서 그나마 그래도 잘 협조해 주셔가지고요. 예정된 시간에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박원순 후보부터 1분 30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저는 공동정부에 대해서 조금 힐난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야권이 함께하고 또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실 이런 역사상 전무후무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분열과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이렇게 정말 야권이 함께 하나가 돼서 그런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이명박 오세훈 이 시정의 문제 또 이명박 정부의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이 절망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함께 이기기 위해서 뭉쳤다는 것은 저는 정말 아름다운 연대이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 세력이 이렇게 단결한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결국 지금 이명박 정부의 실정 때문에 우리 모두가 뭉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조용히 시민사회 운동을, 나눔 운동을 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했던 이 실정, 정말 온 국민들을 낭떠러지에 만들게 위기에 처하게 한 이 서민 경제 파탄, 또 민주주의 위기, 남북 관계 악화, 그다음에 토건 전시 행정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뭉치게 만들었고 또 저를 이 정치의 곳으로 나오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마무리하시죠. 나경원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이념과 정책을 같이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반대만을 위해서 뭉친 세력이 과연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서울시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애국가를 그래도 행사에서 부르는 그런 정당과 민중 의례밖에 하지 않는 그런 시민단체와 과연 시장이 되었을 때 시정은 어떻게 꾸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먹을 것 덜 먹고 입을 것 덜 입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서울, 지금의 우리는 누리고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서울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꿈꾸는 서울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서울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인이라 주장해도 그 사람의 말과 약속이 미래 세대가 아닌 표를 생각하고 있다면 정치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이미지나 구호가 아닌 정책과 공약, 그리고 신념을 두고 평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서울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함께 뛰어가야 합니다. 서울의 행복한 변화, 서울이 원하는 진짜 변화, 저 나경원이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마무리 발언 끝으로 오늘 토론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 이제 하루 빨리빨리 내려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 수요일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셔서 열띤 토론 펼쳐주신 두 분 후보자분 좀 미진하고 아쉬움이 있으셔도 아마도 그 모든 모습 하나하나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죠. 안녕히 계십시오.